네,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심화 이론이라고 하고 이제 핵심 요약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보면은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학원에서 커리가 있잖아요. 커리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이라고 하고, 기본 이론이라는 걸 한 거를 이제 우리가 전달까지 2달 동안 한 거였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게 핵심 요약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할 게 우리가 나오는 게 뭐가 있었죠? 단문집, 단문, 목차, 단문 정리하는 게 다음 순환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목차 정리라고 해갖고 사례 문제 푸는 게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 우리가 볼 거죠. 모의고사.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여기 중간에 뭐 하루 특강도 뭐 있겠고 이런 거 있지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시험 당일날 잘 봐야 돼요. 시험 당일날. 아무리 여기서 잘 써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날 가서 잘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험 당일날 가서 잘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는 뭐예요? 주관식이기 때문에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내가 많은 지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교양을 쌓는 거지. 우리 수험생한테 도움되는 건 뭐죠? 시험장에서 써서 내가 점수화 돼야 되는 게 수험생인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식은 지문 안에 어쨌든 모르면 어떻게 돼요? 5번 중에 답이라도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도 맞았든 틀렸든 뭐가 나올 건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행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주관식은 뭐죠? 쓰지 않으면 절대로 채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뭔가를 여기다 써낼 수 있는 걸 지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날 가서 우리가 쓰기 위해서 하는데, 쓰는 문제가 어디겠죠? 사례형 문제가 나오죠. 이게 한 40점으로 2문제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엔 우리가 이제 약수령이라고 하는 게 단문형에서 해갖고 3문제에서 여기가 60점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한 80점 정도에 대한 것들은 기출문제들이 이미 나왔던 부분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도 어려운 걸 공부를 할 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기본적인 거라도 어떻게 돼요? 쓸 수 있어야지 내 점수란 말이에요. 그냥 나 많이 나왔다, 그게 내 거가 아니에요. 내가 쓸 수 있어야지 그게 내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에 기출문제 나왔을 때도, 그래서 여기 보면 사례 문제가 40점 나오고 약술이 3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문제가 한 5문제 나오는데 20점짜리 5개. 여기서 40점 4문제 정도는 어떻게 돼요? 거의 기출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단문이었던 게 사례로 바뀌고 이런 건 있지만, 논점들은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여러 가지 중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기출은 쓸 수 있으면 우리가 최소한 어떻게 돼요? 4문제는 쓸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새로운 얘기들도 많이 해요. 그건 언제 할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할 게 아직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면 마음에 급해져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걸 안 외워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죠? 조문이에요. 우리 법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어요? 불문법 영미법하고 달리 우리는 조문에 있는 걸 해석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들은 다 뭐죠? 조문을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 걸 만들어내는 게 교재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과 관련해서는 조문만 암기하고 있어도 그 파트에서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계속 나왔던 문제 중에서 거기서 안 나왔던 게 나온다면, 그 안 나왔던 조문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또 이미 많이 배운 거지만 또 그게 어려워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것들 중에 제일 처음에 우리 뭐 배우는 거죠? 처음에 계약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거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계약법은 어디죠? 계약법은 채권 중에서도 법률행위로 채권을 만드는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민총에서 여러 가지 권리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법률행위를 어떻게 할지 배웠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법률행위가 만들어지는 것들은 뭘로 만들어져요? 우리가 계약을 해서 법률행위를 해서 만들어지지, 이렇게 만들어서 권리의무관계를 만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 말고도 우리가 법적으로 규제를 많이 당하는 건 뭐죠? 법률 규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뭐만 배워요? 법률
행위, 특히 구체적으로 당사자 의사 합치로 해서 법률 효과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 그 파트만 딱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 계약법이라고 하는 게 채권법 중에서도 어디예요? 채권 총론 안 배우고 채권 강론 중에서도 어떻게 돼요? 법률 행위, 계약을 해서 법률 관계를 만드는 과정만 딱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약이 만들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게 만들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또 몇 개만 배우죠? 전형 계약 15개만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민사 법률 관계는 되게 여러 개로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 시험 범위는 딱 어디라는 거예요? 여기 조문에 있는 게 딱 나올 거란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도 여기에 있는 것들에 대한 해석만 잘 할 수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기본 강의는 어떻게 되죠? 심화 강의 우리가 이제 요 단계를 넘어가는 게 목적이 있잖아요. 기본은요. 얘를 알아들으려고 하는 거고 얘는요. 이거 쓰려고 하는 거고 얘는요. 그래서 우리가 목차 잡고 사례 풀려고 하는 거. 그래서 모의고사는요. 이거 다 해갖고 50점짜리 문제 풀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시험 당일날 우리가 쓸 수 있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 강의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조문이 한글로 되어 있지만 못 알아듣니까 그와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나 이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용어들은 어떤 건지 이걸 이제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기본적으로 내용만 본 거예요. 내용만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 목적은 뭐죠? 쓰러 갈 거잖아요. 쓰기 위해서 요건들 중에 그 핵심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론에 관련된 문제들은 이미 봤던 것들을 간략히 정리하고 우리 막 목표는 뭐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어디서 문제되고 어떤 조문이 문제됐다는 걸 찾아내시가만 하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조문의 의의 하나만 알면 성립 요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다 짜겨 쓸 수 있어요. 되게 어렵지 않아요. 의의만 쓸 수 있으면 요 성립 요건은요. 거기서 하나씩 잘라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예전에 사시 볼 때도 되게 엄청 많잖아요. 그 조문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다 외우지 못해요. 다 외우지 못하는데 뭐죠? 의의 하나만 갖고 짜겨서 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본이 뭐예요? 조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다 조문을 옆에다 붙여준다면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법적 효과가 어떻게 돼요? 법의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당사자 합의로 권리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렇게 너네들의 법률 관계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겠어. 이렇게 일단 봐주겠어. 이런 것들이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요? 일단 어떤 조문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됐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느냐. 결국은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안 보는 게 조문이에요. 그냥 교재 보고 단문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거꾸로 된 과정이에요. 그건 언제 할 거예요? 맨 마지막에 내가 조문을 다 알고 그때 외우면 그게 쉽게 외워지지만 그게 그 과정이 없으면요. 그냥 무조건 단순하게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내 스토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외우기가 훨씬 쉬워지잖아요. 우리가 그 수십 년 전에 배운 백설공주나 이런 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암기하지 않았지만 내용 스토리가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률 관계도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근데 그 스토리만 잘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용을 그대로 쓸 수 있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뭐 며칠 동안 계속 이것만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또 많이 드리면 안 되잖아요. 웬만하면 수업 시간 안에서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계획은 기본 이론 시간에 배웠던 것들과 관련해서 한번 쭉 체크하고 거기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봤던 것들에 더불어서 객관식 우리가 문제 봤던 것들 확인하고 그래서 맨 마지막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까지 이것 정도는 꼭 알고 오세요 하는 것들을 마지막에 정리하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셨을 때는 정리 자료를 드리던지 아니면 5분, 10분 정도 간단히 내가 외웠던 거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해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너무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쉬운 거니까 그래서 뭐 내라고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볼 거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틀리는 건 나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요 발표가 남은요. 남들도 다 알아요.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어디에서만 잘 보면 돼요. 여기서만 잘 보면 되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채점도 해드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빨간 게 많을수록 좋아요. 여기서 틀렸던 건요. 시험장에서 절대 안 틀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10년 전에 썼던 거는 그 10년 후에 쓸어갔을 때 생각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해봐서 안다니까요. 제가 이거 강의하기 얼마 전까지 그 마지막 사시 본다고 해갖고 2차 시험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사시 본다고 해가지고 그 1차는 해서 붙었어요. 지금도 후회해요. 하는 게 뭐냐면 1차를 붙었으면 2차를 보러 가야 되는데 가는 것만큼 얼굴이 쪽팔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막 했는데 이게 쓰는 걸 잘 안 쓴 거예요. 내가 혼자서 공부하니까 많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랬더니 그게 시험장 갔을 때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이 알면 이게 1번 문제 쓰다가 2번을 못 써요. 막 울면서 계속 쓰고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아직 나는 안 끝났는데 이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막 그렇게 쓰면 진짜 아깝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완전 망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들 옛날 대학원 다닐 때 맨날 그 얘기했어요. 자기가 논문 쓴 거 나오면 떨어진다. 자기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쓰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시험이 행정사 시험을 합격했다고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죠? 그냥 행정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거지, 합격했다고 바로 가서 지금 우리가 행정사 노릇을 하고 변호사 노릇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 시험을 보는 거죠? 이런 것 정도 알면 이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돼요? 책을 찾아보거나 이렇게 해서 일을 해결할 수 있겠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원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들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합격을 해서 배워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엄청나게 생각하지만 우리한테 원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특히 우리가 이제 법률 관계의 일을 하실 거지만 변호사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기본적인 것들을 하실 거기 때문에 조문이 일단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케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완전 케이스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힌트를 다 준다니까요. 원래는 힌트를 안 줘요.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 시험은요. 엄청나게 막 얘기하다 맨 마지막은요. 그래서 뭐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물어보는 걸 써달라고. 왜요? 힌트를 주거든요. 아무리 길어도, 아무리 긴 사례 문제가 나와도 힌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힌트를 줬으면요, 우리가 그게 어떤 조문에 뭐가 문제인지만 알면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지금 첫째 시간에 얘기하는 거는, 올해 지금 우리가 8회밖에 안 되잖아요. 저 8회반에 안 되는 동안 우리가 최소한 외워야 될 것은, 우리 조문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그 조문 중에서 어떻게 해요? 나올 것 같은 조문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되도록이면 암기할 수 있어서 뭐 논점인지 뭔지 그것 정도는 이 8회 동안 하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목적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핵심 이론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 이론 관계에서 배웠던 거 하고, 뒷부분 좀 들러갔던 거 그 부분하고 관련돼서 중요한 조문하고 관련돼서 논점들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내가 그 논점이 뭔지, 최소한 의의나 조문이 어디에 있는 건지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지. 그 다음 단문 갈 때는 뭘 쓸 거예요? 이제 단문 가시면요, 구체적으로 뭘 쓰라고 하면 나는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목차 잡을 수 있는지. 그래서 단문은 뭐예요? 우리가 뭐 동시행 항변권은 뭐냐 이런 거 쓰라는 얘기잖아요. 효과는 뭐냐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러면 조문 어디에 조문점이 있고 그게 뭐가 문제됐을 때 나올 수 있는지 조문만 알아도 여기 가서 기본적으로 어떤 위치를 확인하면, 의의만 쓸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쓸 수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번 과정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뭔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혼자 써보는 거예요. 내가 맨땅에다가 쓸 수 있는 게 많은 거 안 물어볼 거예요. 조그만 거 물어볼 거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정리 겸, 전 시간에 뭘 공부했는지 정리 겸 얼마 정도는 내가 요 정도는 암기가 돼 있어야 됐구나 하는 정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 그래서 교재는 지금 기본서랑 여기 이제 단권화라고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는 이제 단권화라고 한 건 여러 가지, 원래는 뭐 사례집도 만들고 뭣도 만들어라 하는데, 그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례집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사례가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건 어디 가서 하면 돼요? 모의고사 보시면서 하나씩 사례명 풀어가면 되는 거고,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요,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사례가 사실 뭐가 나올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사례가 나오면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맞히냐, 그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거 쓰고
특별한 판례가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내용 정도 쓰는 것 정도로 하시면 90점은 맞을 수 있잖아요. 20점짜리 한 10점 정도 쓴다. 내가 논점만 찾을 수 있으면 구체적인 판례 못 쓴다 하더라도. 그래서 공부량이랑 우리가 암기에 대한 양들을 갖다가 줄여가지고 정확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게 일단 목표니까. 그래서 기본서를 가지고 저 기본 강의 때 봤던 것들을 축약해서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단문하고 관련된 기출 문제에서 우리가 기본 강의 때는 잘 못 봤던 거 이제 봐야 되는 것들, 그런 거 이게 챙겨 나가면서 점점 해갖고 이게 어떻게 돼요? 다 완비되도록 한 단계씩 넘어갈 거니까. 지금 우리가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지금 2단계인데 여기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럼 할 길이 되게 멀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초반이잖아요. 그래서 내용들과 관련된 거 한 번 들었다고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계속 저를 만나시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기본 이론은 그냥 용어 아는 정도였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씩 조문이랑 합쳐서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서 한번 펴보실게요. 기본서. 그래서 기본서 펴시면 거기 교재 쭉 넘어와서 계약 총론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기본서를 다 볼 건 아니에요. 넘길 건 넘길 거예요. 이제 우리하고 시험하고 관련된 거 보실 건데, 우리가 배우는 게 뭐라고 얘기했죠? 계약법이에요. 그럼 계약법에서 뭘 알아야 돼요? 계약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계약이 뭐죠? 계약이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는 뭐죠?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행위를 말해요.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거 물어볼게요. 민법이 뭐죠?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룰 거다. 이렇게 이제 입에다 자꾸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건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민법을 배우는데 민법은 크게 만나면 어떻게 되죠?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룰 거다. 민법이잖아요.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루는데 이렇게 법률 관계, 이게 뭐죠? 법률 관계, 법적 법률 관계. 이걸 어떻게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뭘로 만들죠? 법률 행위. 우리가 계약 등의 행위를 해서 어떤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얻는 걸 말하고, 또 하나는 뭐죠? 법률 규정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법률 행위로 만들어지는 것들은요, 이것이 법률 관계의 권리를 얻으려는 게 채권이면 채권 관계, 채권 행위, 채권을 위한 법률 행위죠. 물권 행위는요, 물권을 얻으려는 법률 행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 뭘 배우는 거죠? 채권 관계, 특정인한테 얻는 권리 관계, 그 중에서 뭘 배우는 거예요? 계약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행위는 크게는 어떻게 돼요? 의사표시, 우리가 어떤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해서 법적 효과를 얻으려고 했을 때 의사 하나만으로 만들어지는 단독 행위도 있고, 의사가 두 개가 필요한 계약. 그래서 계약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의사 두 개가 서로 상반되는 의사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갑, 을이 둘 다 사겠다, 팔겠다. 그럼 계약이 성립해야 안 돼요? 안 되고, 한 사람은 사겠다, 한 사람은 팔겠다. 상반되는 의사가 어떻게 돼요? 똑같이 100원에 뭐 이렇게 이러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민법상 보면 어떤 거죠? 채권이다. 뭐죠?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갖는 법률 관계. 그게 뭐예요? 계약한 사람끼리만 효력이 미치는 법률 관계를 배울 거란 얘기예요. 우리 다 배웠어요. 기본 강의 때. 우리가 민청행 시간에도 다 배운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는 채권관계도 뭘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법률 규정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법률행위, 의사 두 사람이 합의를 해서 만들어진 계약을 배울 거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계약이란, 거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계약이란 뭐죠?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두 개가 어떻게 돼요? 합치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이고 넓은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약법에서, 그래서 우리가 법률 관계, 채권 계약, 물권 계약 쓸 때는 이렇게 넓게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뭐만 배울 거예요? 계약법에 있는 계약, 채권 계약을 배울 거잖아요. 그래서 채권 계약으로 넘어가면 이들 관계와 관련된 걸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개념을 배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우리가 배우는 채권 계약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쓸 거를 배우는 거죠. 우리가 써야 되는 건 계약법상 계약, 채권법상 계약을 배울 거다. 요거 하나 확인하시고 나서, 그래서 계약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민법전에 있는 거 15개 배울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민법에 있는 15개 계약을 우리가 뭐죠? 전형 계약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적 자치기 때문에 우리 당사자가 합의만 하면 어떻게 돼요? 계약은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매매가 아니라 거기다 뭐예요? 다른 계약을 막 합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매매 계약만 이루어질 때 매매만 그냥 해서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뭐 또 해요? 계약금 계약도 붙이고 무슨 뭐 기간도 붙이고 여러 가지 만약에 계약이 쭉 붙을 거잖아요. 할부 매매 붙는 경우도 있고 계속 붙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이제 전형적인 계약을 배우고 더불어서 이제 하나씩 더 배울 거란 얘기죠. 그래서 비전형적 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더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는 완전히 전형적인 계약만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다른 계약이 또 붙어서 이루어지고 여러 개가 이제 합쳐질 거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배울 때 뭐만 15개 전형 계약을 배울 거다. 그랬을 때 이들 관계를 크게 나눴을 때 이제 두 가지씩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쌍무계약, 편무계약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했었죠? 원래는 계약이라고 할 때는 계약상 지위는 보통은 어떻게 나타나요? 얘가 뭘 줘요? 물건을 넘겨주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요. 의무를 지는 때 무슨 의무를 져요? 여기는 대금 지급이라는 의무를 지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서로 채무만 져요? 이들 관계는요. 아 내가 의무만 지려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줄 때 어떻게 돼요? 나는 물건을 이전할 의무가 있고 이 사람은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뭣도 생겨요. 이 사람들은. 일단 이 사람들은 채권도 생기죠. 원래는 이 사람들 뭐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채권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얘는 뭘 갖고 싶어요? 돈을 갖고 싶은 거고 사실은 얘는 뭘 갖고 싶어요? 물건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 관계가 만들어지면 보통 어떻게 돼요? 채권, 채무가 같이 만들어져요. 보통은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통은 어떻게 돼요? 내가 계약을 하러 갈 때 나만 뭘 주려고 하는 일도 있어요. 그건 뭐죠? 법적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의무를 지려고 하는 것들이고 보통은 어떻게 돼요? 내가 권리를 얻으려고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권리를 얻으려고 했을 때 상대방이요. 너도 의무를 줘야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보통은 계약 해지를 맺을 때 못 지어요. 채무도 지고 채권도 갖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서로 마찬가지죠. 얘가 어떻게 돼요? 그냥 나한테 준다? 그럼 증여계약이 돼야 되는 거고 매매가 아닐 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계약을 한다 하면 쌍방이 서로 응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돼요? 나한테도 이익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의 지위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해요? 채권,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채권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채권도 있지만 못 줘요. 채무도 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저런 의무가 어떻게 돼요? 둘 다 갖고 있지만 이때 어떻게 돼요? 얘네 둘이 채권도 서로 갖고 있는 경우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쌍무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채무를 지지만 얘도 채무를 지죠. 그랬을 때 얘는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돈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누구는? 매도인은. 매수인은요. 물건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채무도 있지만 또 어떻게 돼요? 서로 채권인 거잖아요. 그게 서로 상반되게. 그러니까 이들이 왜 나만 먼저 해야 해? 왜 너만 권리를 먼저 해서 행사하는 거야? 너만 왜 권리를 먼저 해달라고 얘기해? 그랬을 때 뭐가 만들어져요? 동시이행항변권. 둘이 같이 계약을 체결했고 서로 채권 채무가 있는데 왜 너만 권리를 먼저 행사하고 나만 채무를 먼저 이행해야 되니? 이랬을 때 나타나는 게 뭐죠? 쌍무계약에서 공평하게 동시이행해라. 이게 동시행항변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계약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때 보통 나타날 때 문제되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것들과 같이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계약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알면요. 우리가 써야 될 논점이 거기서 나올 거란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수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수험적으로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쌍무계약이냐 편무계약이냐를 알고 있다면 뭐가 문제돼요? 쌍무계약이라면 어떤 논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되니까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쌍무계약은 지금 이런 것처럼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오면 법적 효과에서 뭐가 문제될 거예요? 동시이행 항변권이나 위험부담이 문제되겠구나. 그래서
15개 전형 계약에 대해서 법적 성격만 잘 알고 있으면 최소한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들어가야 되겠구나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들 중에 판단 기준이 되는 게 1번이 쌍무냐 편무냐예요. 왜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법적 효과로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거기는 쌍무 계약이면 서로 채권 채무가 의존관계에 있기 때문에 뭐죠? 만들어질 때도 이 사람은 왜 만들었어요? 돈 받으려고 했는 거죠. 매매라면. 내가 얘 돈 안 받을 거면 이거 계약 성립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잖아요. 우린 뭐예요? 돈 안 주는 게 아니라 싸게 해도 안 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이니까 합치가 돼서 내가 팔겠다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쌍무계약이라고 하면 성립할 때 존속할 때도 어떻게 돼요? 서로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하니까 있는 거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이행과 관련해서는 왜 네가 뭐 너만 먼저 권리 행사하는 거야? 나도 권리 있는데 왜 내 채무만 먼저 이행하라고 해? 그래서 문제되는 게 뭐였어요? 동시 이행 항변권 공평하게 같이 하자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또 하나는 뭐죠? 존속상의 견연성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이 만들어질 때도 왜 만들어졌어요? 네가 물건을 줄 거니까 나도 돈을 줄 거잖아요. 근데 얘가 물건을 못 주게 되면요. 나만 돈 줘야 돼? 이게 뭐였죠? 위험부담 문제란 말이에요. 얘가 잘못해서 못 주게 된 건요. 그건 채무불이행이지만 얘는 내 잘못 아니야. 야 갑자기 쓰나미가 와서 없어졌잖아. 나 못 주게 됐어. 그럼 나는 민법은 뭐라고요? 불가능한 일은 시키지 않아요. 그럼 불가능하니까 얘는 채무는요. 소멸한 거예요. 그럼 얘 채무만 그럼 얘는요. 채무만 살아남는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돈만 줘야 되는 거잖아요. 물건 못 받고.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니 이런 논의가 있을 때 이건 뭐죠? 두 개가 같이 채권 채무로 존재했다면 하나의 채권이 없어지면요. 나머지 채무도 없어져야 되는 게 맞지. 이게 뭐죠? 이게 위험부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 계약의 유형을 나누는 이유는 그냥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린 뭘 볼 수 있어요. 쌍무 계약이라면 뭐가 문제 되겠구나. 동시행 항변권이랑 위험부담 문제가 되겠구나. 그리고 거꾸로 쓰면요. 동시행 항변 나오면 뭘 써줘야 돼요? 쌍무 계약의 경우에 이걸 앞에다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쓸 건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나한테 쓸 거냐 안 쓸 거냐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동시행 항변권 쓸 때 꼭 앞에다 뭘 써야 돼요? 쌍무 계약에서 이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편무 계약에서 동시행 항변권 나와요 안 나와요? 전제는 뭐여야 되겠어야 돼요? 앞에다 쌍무 계약을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써요. 계약은 동시에 이행돼야 된다 이렇게 썼으면요.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나는 썼다고 얘기했지만 채점하는 사람은요. 알았니? 몰랐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네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아 이거 동시행 항변권 같이 이행해야 된다는 항변이다. 이거 저것만 해도 다 쓰는 거잖아요. 사실 원하는 건 뭐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서로 의무가 있는데 왜 나만 먼저 이행하라고 하는 거야? 이거잖아요. 처음부터 한 사람만 이행하면 동시행 한계가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계약이라고 하면 계약 안에는 뭐죠? 쌍무계약도 편무계약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제대로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반만 쓴 거죠. 사실은. 채점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나는 썼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 쌍무 동시행 항변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거기서 딱 어떻게 돼요? 두 글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다 썼다고 얘기해요. 근데 채점했을 때 점수가 안 나오면 내가 뭘 빼먹고 있거나 이걸 확인 하셔야 돼요. 그것들이 그냥 동시행 항변권 하면 동시에 이행하는 항변권이다. 이거 쓰세요. 그냥 풀어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못 써야 돼요. 이거 쓰는 거예요.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말이 뭐죠? 서로 이행할 의무가 있었는데 왜 나만 먼저 하라고 하는 거야? 공평의 원리상 인정되는 게 동시행 항변권이다. 이걸 써줘야 되는데 계약에서라고 썼으면요. 사실은요.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 우리가 계약의 유형을 나누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15개 전형 계약이 나오면 일단 계약이 어떤 성질이냐만 확인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중요한 논점들이 뭐가 문제가 될 거고 나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걸 써야 될지 이미 거기 안에 논의가 들어가야 되고 중요한 단어 중에 제가 항상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걸 꼭 써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나는 썼는데 채점을 안 해주는 이유는요. 중요한 뭔가를 빼먹었다는 얘기예요. 빼먹었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쓸 때 뭘 써야 되는지 그리고 왜 저게 논점이 되는지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그러면 그냥 계속 공부해도 뭐죠? 그냥 동시행항변권은 뭐 이것만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논점을 왜 써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뭐죠? 케이스 나왔을 때도 우리 논점이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미리 찾기도 해요. 이게 매매다. 그럼 매매계약은 낙성, 불려식,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상 쌍무계약이다 하면은 그 논의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유상이니까 담보 책임이 일단은 논의가 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읽으면서 찾는 거예요. 뭐가 문제되는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써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쓸 단어를 꼭 집어넣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우실 것 중에 오늘은 이제 계약 전체가 안에서 개간을 할 건데 그 중에서도 앞으로 나올 15개하고 관련해서는 법적 성질이 뭐가 있는지 일단 확인하시는 것부터 들어가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쌍무냐 편분을 나누는 게 일단 중요해요. 왜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얘는 무조건 나올 거잖아요. 얘는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서 껴든 나올 거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편무가 나올 일은 뭐 징역이야 뭐 이런 거 쓰는 것보다 거의 쌍무가 나올 거니까 잘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쌍무계약 그냥 동시행 항변권을 쓰라고 할 때도 뭘 써야 돼요? 앞에 쌍무계약부터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쌍무계약부터. 그런 의미고 그다음에 유상계약도 마찬가지죠. 유상하고 무상을 나누는 게 유상이다 무상이다고 하는 게 서로 유상은 뭐죠? 유상은 아까 쌍무계약은 뭐죠? 계약 자체가 만들어졌을 때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대가가 처음부터 공존하고 있는 관계가 쌍무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질 때부터 나는 어떻게 돼요? 쟤한테 돈 받아야 되는 게 나의 채권 의무였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거였잖아요. 상대방도요. 물건 주면 나도 돈 줄 게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요. 돈 주면 나도 물건 줄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만들어질 때도 나는 이 물건을 사겠다는 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상 볼게요. 유상은 어떻게 하라고요?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여기는 여기 보세요. 계약에 여기는 쌍무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유상계약은 꼭 쌍무여야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서로 재산상 출연을 하는 경우 유상이다. 그래서 원래는 쌍무계약은 다 유상이에요. 왜요? 내 줄 때 얘도 뭐 줬어요? 돈 줬잖아요. 나 돈 줄 때 얘는 뭐 줬어요? 물건 줬죠. 출연이 뭐예요? 출연이? TV에 출연하는 거 그거 아니고 출연은 뭐예요? 내가 어떤 것을 내 재산이 하나가 줄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출연이에요. 그럼 내가 이 집을 팔았으면 내 재산에서 뭐가 줄었어요? 이 집은 줄었을 거 아니에요. 또 부동산은 줄었을 거 아니에요. 얘는요. 돈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출연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로 대가 관계가 있으면 이게 쌍무계약이 쌍무는 서로 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뭔가를 주고 뭔가를 받는 거니까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에요. 서로 대가를 받았잖아요. 내 부동산이 줄어드니까 뭘 받았어요? 상대방이 돈이 줄어서 나한테 왔잖아요. 그래서 쌍무계약이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출연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한 건 아니래요. 그게 뭐죠?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현상광고예요. 현상광고. 현상광고가 뭐죠? 우리 요새 많이 있어요. 길거리 가다 보면. 고양이나 이게 강아지 얼굴 나타나면서 이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현상 붙일 때는요. 붙였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나는 일하나요? 누가 일할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는 사람이 의무를 진 거잖아요. 찾아오면요. 그때 나 돈 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처음에는 쌍무예요? 아니요.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일을 하면 돈 주겠다는 거죠. 일하는 게 뭐예요? 고양이나 강아지 찾아오면 그때 200만 원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의무가 있어요? 먼저 제가 찾아오면 그때 나는 어떻게 돼요? 주겠다는 거니까 쌍무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행상 동일하게 서로 너도 네가 먼저 해. 이거 아니잖아요.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찾는 거 먼저 하면 그때 난 돈 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쌍무계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쌍무계약은 아니지만 어떻게 돼요? 찾아오면요. 난 뭘 줄 거예요? 돈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가 관계가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나도 어떻게 돼요? 돈을 지불하는 출연행위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준용된다. 이 정도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뭐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는 뭐만 빼고 현상광고만 빼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문제가 나오는 건 대부분요.
그냥 쌍무면 유상이기 때문에 뭐까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담보 책임까지 같이 문제되는 거예요. 매매 계약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 이렇게 쭉 보겠지만 우리는 지금은 이제 처음이니까 그것만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상 계약이면 뭐가 문제돼요? 담보 책임이 문제될 거다 해요. 왜요? 그 돈을 줬으면 그 돈의 대가만큼 뭐죠?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노트북을 살 때 100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고 3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럼 나는 200만 원을 줬으면요. 100만 원짜리보다는 좋을 거라고 샀을 거잖아요. 근데 사왔더니요. 기능이 100만 원짜리보다 안 좋아요. 그럼 난 이거 샀겠어요? 안 샀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상성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유상성에 대한 그 대가의 공평성을 유지하는 게 담보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인정될 거다. 그래서 무상에서는 원래 담보 책임 인정돼요, 안 돼요? 원칙은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증여계약 같은 데 보면 뭐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안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된다고 특별 규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돼요? 특별 규정을 꼭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원래 무상계약이면요. 담보 책임 져요, 안 져요? 내가 남한테 내 물건 주면서 상대방이 이따위 걸 줘요.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친구한테 야, 나 차 이제 이거 안 해. 새 차 찰 거야. 너 이거 갖다 써라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야, 뭐도 고장 났다 가서 고쳐달라 막 이래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같아요. 원래는 무상계약에서는 담보 책임 묻는 거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조문이 있는 것들 확인하셔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왜 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증여계약은 원래 담보 책임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조문이 나왔으니까 그 조문을 물어보겠죠. 원래는 없는데 왜 외워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을 원칙을 알아야지 뭐가 특별 조문이고 그러니까 그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인정을 넘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보 책임도 기본적으로는 매매에 대한 게 있지만 각각 규정들에 보면 담보 책임에 대한 규정이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맨 마지막에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 특별한 담보 책임들이 또 있는 것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칙과 예외, 원칙과 예외 이렇게 민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뭘 하셔야 돼요? 원칙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예외가 왜 존재하고 그 조문이 왜 의미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지 그냥 외우면요. 그냥 다 외워야 돼요. 뭐가 뭔지 모르고. 뭘 물어보는지 모르고 다 외워야 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고 4번에 보시면요. 낙성계약, 요물계약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낙성계약은 뭐죠? 원래는 우리 계약은 뭐만 하면 돼요? 아까 했죠? 계약은요.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과 의사가 합치만 하면 된다. 이게 계약의 원칙적인 형태였죠. 그러니까 우리 계약의 원칙 형태는 뭐예요? 낙성계약이에요. 의사표시 두 개가 뭐만 되면 돼요? 합치만 되면 되는데 예외적으로 어떻게 돼요? 합의 이외에 또 물건의 급부나 뭐가 더 필요한 걸 우리가 요물계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원래 15개 전형계약은요. 원칙적으로요. 현상광고 빼고는 다 뭐만 돼요?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현상광고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합의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뭘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찾으면 주겠습니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찾겠어요. 이런다고 계약 성립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거기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고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것 중에 뭐죠? 계약금 계약, 보증 계약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계약금 계약. 계약금 주겠어요? 합의만 하는 게 아니라 뭘 줘야 돼요? 계약금까지 지급해야지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거고 보증금도요. 보증금까지 받아야지 보증금 계약이 성립하는 예외적으로 요물 계약이다. 그래서 이거 계약금 계약할 때 우리가 그 봤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현상광고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사실 계약금 계약하고 보증금 계약하고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주겠다는 합의만 아니라 뭐까지 필요해요? 계약금의 지급, 보증금의 지급까지 있어야지 뭐가 성립돼요?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이 성립한다예요.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안 외우고 뭐만 외우면 돼요? 예외 두 가지만 외우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는. 그 정도로 해서 먼저 암기를 자꾸 줄여 나가셔야 돼요. 줄여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앞에는 계약의 성질은 뒤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암기할 걸 줄이려고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성질을 잘 알아놓으면 문제가 됐을 때 뭐가 나오겠다 확인하시는 거고 그것 중에 하나가 5번이에요.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도 마찬가지죠. 매매계약 같은 거 보통은 어떻게 돼요? 매매계약. 이렇게 커피 사오면요. 바로 돈 말도 안 하잖아요. 뭐 물건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뭐라 그래요? 이거 사겠어요. 상대방은요. 그 계약금 써 있으면요. 바로 찍잖아요. 바로 찍으면서 뭐 들어가는 거예요? 이행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벌써 갖다 놓으면요. 합의는 된 거예요. 그럼 여기다 뭐예요? 찍으면요. 돈 받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갖고 가면요. 물권행위까지 끝났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일시적 계약이잖아요. 계약이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다 이루어져서 이행까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요. 계약이 일어나면 보통 뭐 하루 1시간 빌려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뭐 1시간 빌려주는 것도 20분만 하고 나머지는요.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일정한 계속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 중에는 그 시간을 안 채우고 어떻게 돼요? 중간에 끝내는 것도 가능하죠. 우리 강의가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1년짜리 끊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1년 내내 들으셔야 되는데 6개월 들었는데 나 못 듣게 됐다. 그러면 앞으로는 계약을 해제가 아니라 해제하겠다. 왜요? 이미 6개월 들은 거는요. 다 이행이 끝난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돼요?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못하고 앞으로 장래적으로만 계약의 효력을 없게 하는 거. 이렇게 나타날 때 거기 보세요. 계속적 계약이냐 일시적 계약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은 얘기한 대로 보통의 일시적 계약은 한 번 계약으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계약을 없게 하겠다. 매매 계약을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 만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계약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 계약은 급부가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끝내는 일에 반응해야 되는 거죠. 이미 이행한 건요. 그냥 유효하게 이행한 거고 나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거를 해소할 때 해지가 문제돼요. 그래서 해지가 나오면 앞에가 뭐가 있어야 돼요? 계속적 계약인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라면요. 일시적 계약은요. 일시적 계약은 급부가 시연이 시간적 계속이 요구되지 않아서 이건 어떻게 돼요? 뭐가 나타나죠? 그냥 소급해서 이 계약 자체를 없애는 해제가 문제될 거다. 그래서 해제, 계약의 소급적 소멸을 만들어지는 거 계약법에만 있는 게 뭐죠? 해제예요. 해제. 무효나 취소는 어디에서 만들어지죠? 계약 성립할 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약 성립할 때 흠결이 있어서 효력이 안 나타나는 걸 우리가 무효라고 얘기하잖아요. 일정한 경우에 민총에서 취소권이라는 걸 준 것도 있어도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소급적으로 무효돼서 처음부터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해제는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잘 만들어졌잖아요. 유효하게. 그래서 계약편에 왜 해제가 있어요? 계약편에. 우리가 지금 배우시고 있는 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계약법은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총하고 민총이라고 하는 걸 배우시잖아요. 계약 1차 때. 1차 때 민법 총칙을 배우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뭘 배우죠? 2차에 계약법이라고 하는 걸 배워요. 그렇죠? 근데 민법 총칙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크게 나누면 어떻게 나눠요? 통칙이라고 하는 게 나뉘어지고 뭐 배우죠? 법률 행위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거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률 권리의 당사자가 누가 될 건지 그래서 법률 행위를 할 때는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 있어야지 효력이 나타나는 거 목적, 의사표시 일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소멸시효 이렇게 배우는 거였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법률 행위를 배울 때 법률 행위는 어떻게 돼요? 유효하기 위한 요건들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려면 권리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없으면요. 유효 요건 이게 없으면 이게 흠결이 있으면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3가지만 우리는 결단을 내려서 뭐라고 얘기해요? 취소권이라는 형성권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민총에서 얘기하는 거는 언제요? 계약이 여기서 체결됐다. 그래서 민총은 어떻게 돼요? 항상 계약 체결 당시 갑과 을이 계약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됐다. 효력이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계약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그럼 계약 책임 지나요? 안 지나요? 안 진다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법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 우리는 어디를 배우는 거죠? 계약법이라고 하는 얘기는 일단 어디를 넘어온 거예요? 민총을 넘어온 거예요. 뭐가 돼야 돼요? 원칙은? 계약은 유효해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가 문제될 거예요? 계약 책임이 채권 채무 관계가 어떻게 될 거니 이걸 보는 게 계약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법은 원칙적으로 뭐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된 걸 따져요? 안 따져요? 무효는 민초행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계약은 계약은 체결했지만 처음부터 무효라고 하는 얘기는 계약 관계가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효력이 나타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없는 계약을 어떻게 효과를 나타낼 거냐 했을 때 무효지만 무효의 효과가 여러 개가 달랐던 거잖아요. 그걸 배우신 거잖아요. 그리고 세 가지만 취소권이 있다. 요것만 배우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법에서 배우는 거는 일단 이렇게 매매계약이라면 유효하게 성립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계약 책임이 문제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의 계약 책임, 채권 채무 관계가 문제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계약은 잘 성립했는데 여기서 계약을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니? 이걸 배우는 게 해제예요. 그래서 해제는 어디에만 나와요? 계약에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 해제권이에요. 계약 해제권이에요. 그래서 계약 해제권은 전제가 뭐가 되겠어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는데 언제는 결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계약 체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계약은 잘 체결되어서 갑과 을은 무슨 계약 책임을 져야 돼요? 계약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매매가 유효하게 성립됐다면 매매 계약에 따른 책임을,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다면 어떻게 돼요? 유효한 임대차 계약의 법률 관계에 따라서 권리 의무 관계를 논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어떤 이유로든 뭐죠? 해제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계약 총론에서 만들어진 게 계약의 해제권. 뭐죠? 법정 해제라고 하는 거에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이 있고 이거 말고도 어떻게 돼요? 계약 강론에 특별한 해제권들도 또 되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계약의 해제권은 계약 총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약 강론에도 어떻게 돼요? 특별한 해제권들이 또 여러 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법률 규정으로 특별히 도급에서 인정되는 거, 여행계약에서 인정되는 거 되게 많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각각의 담보 책임의 효과로서 나타나는 게 손해배상 플러스 뭐가 있었어요? 일정한 경우에 해제권도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해제라고 하는 게 뭐죠? 여러 군데서도 나타날 거란 얘기예요. 근데 특별히 계약에서만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해지권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이 일시적 계약이면 그 사후적으로 해소하는 게 뭘로 나타나요? 해제로 나타나는 거고 이게 계속적 계약 중에 중간에 그만하자 하면 뭘로 나타날 거예요? 해지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만 잘 알고 있어도 해결될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내내 계약을 배웠는데 해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해제가 우리가 그냥 해제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것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해제는 어디서만 문제된다고요? 계약에서만 문제돼요. 전제가 뭐라고요? 계약은 잘 성립했다. 그런데 사후적으로 계약을 없애는 방법이 뭘까? 이게 뭐라고요? 해제권이에요. 취소권은요? 여기에요. 여기서 문제돼요. 원칙적으로 어디서 문제돼요? 여기서 문제되는 거예요. 계약 체결할 때 뭐가 되었어요?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해서 행위 능력이 없었다거나 109조 착오가 있었다거나 110조 사기 강박에서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을 때 그때 인정되는 게 취소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취소권하고 해제권은 사실은 어떻게 돼요? 작용되는 시점이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거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계약법은 뭐부터 시작해요? 계약이 잘 성립됐으니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거니 이걸 이제 배우게 될 거라는 게 이게 원칙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계약을 사후적으로 잘 만들어진 계약인데 효력이 없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럼 효력대로 어떻게 돼요? 우리 유명한 그 논의되는 게 있잖아요.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 로마법에 나오는 거잖아요. 뭐 파타 세타 세르반테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지켜지면요. 법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계약이 다 제대로 지켜지면요. 법률가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금 보는 시점은 뭐예요? 얘기를 듣고서 이제 앞으로 나왔을 때 논의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뭔가를 이제 앞에서 유형으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면 사후적으로 소멸할 때 해제가 아니라 뭐가 나타날 거다? 해지가 나타날 거다. 요것들 확인하시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는 것 요식계약하고 불요식계약 구별이 있지만 우리 민법에는요. 지금 채권에는요. 요식계약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별로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를 구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린 딴 데서 봤어요. 요식계약은요. 민총할 때 봤잖아요. 요식할 때 뭐 있었어요? 합동행위 할 때 이제 정관, 사원권 작성할 때는 그때 요식행위다 뭐 이런 거 봤던 거고 민총에서는 봤지만 계약법에서는요. 요식행위가 따로 있는 거는 전제는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7번에 예약하고 본계약이라고 할 때 거기 예약도 뭐예요? 계약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도 중에 우리가 아까 계약은 뭐만 있으면 돼요? 의사, 서로 상반되는 의사, 합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본 계약도 뭐죠? 뭘 하자, 어떻게 하자는 합의잖아요. 예약은요? 예약은요? 장차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수록 미리 약정하는데 상대방이 청하고 한 사람이 청하고 상대방이 응하면요. 그게 그냥 계약이에요. 그래서 예약도 뭐라고요? 계약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합의만 있으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정한 경우에 일방 예약이라고 추정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때 만들어지는 게 예약 완결권이냐 이런 게 문제가 될 거는 그 문제는 뭐죠? 특별히 조문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예약도 그냥 뭐라고요? 원래 계약이에요. 근데 계약의 내용이 뭐예요? 앞으로 장차 지금 계약 체결, 지금 법적 의무를 갖겠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 계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해서 기본적인 거 확인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면 원래 계약은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체결돼야 되는 거예요. 꼭 15가지로 체결해야 돼요?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한다 뭐 쭉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 뒤에 보시면 계약의 보통 거래 약관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 시험엔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해는 하실 수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죠? 계약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당사자가. 한 사람이 청하고 뭐죠? 계약을 청하는 게 청약이라고 했잖아요. 왜 암기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장 넓은 계약의 범위는 뭐죠? 상반되는 의사 합치가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계약법에 나오면 그 하나의 의사 표시를 뭐라고 해요? 청약. 계약을 청하는 의사표시잖아요. 야, 우리 계약하자라고 제의하는 의사표시가 청약이고 승낙은요. 그에 따라서 하는 게 의사표시 합치. 이때 나타나는 게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돼요? 당사자가 한 사람이 청하고 상대방이 이때 응해서 만들어지는 건 맞는데 보통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아줌마 이거 1,000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900원에 해주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아니면 뭐 하나 더 주세요. 뭐죠? 청했을 때 어떻게 돼요? 바로 응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를 같아요? 우리가 합의를 하잖아요. 자꾸. 그래서 싫어요. 900원에 해주세요. 그럼 저쪽에서요. 안 돼요. 950원.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청약, 변경을 가한 승낙, 다시 변경을 가한 승낙은 뭐였어요? 청약이 되고 이쪽에서 하면 그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이 자유롭다는 얘기는 뭐죠? 양 당사자가 청했을 때 항상 일방이 응해야 되는 관계가 아니라 뭐죠? 얘가 청했다고 하더라도 싫어요. 난 이걸로 하고 싶어요. 할 때 서로 왔다 갔다가 돼야지 계약이 성립하는 건데 보통 거래 약관이라고 하는 건 뭐죠? 보통 거래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통 거래가 아니고 누구한테 보통 거래예요? 대기업들이 하는 거죠. 대기업들이 왜 필요해요? 우리는 휴대폰을 한 개만 사는 거지만 대기업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일을 10,000명, 1,000명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계약을 하는 걸 과정을 거쳐요, 안 거쳐요? 우리한테 안 거치잖아요. 선택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5구가 있어요. 6구가 있어요. 뭐 59,000원짜리가 있어요. 69,000원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하라고 하지 우리 맘대로 막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거래 약관이라고 하는 거는 뭘 제한해요? 난 싫어요. 나는 53,000원짜리 하겠어요. 아니면 난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딱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한테 불리해요? 대기업한테는 자기네들은 되게 편해요. 왜 똑같은 사람을 여러 명하고 계약할 거의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거 할 때 그런 거 교섭하느니 하나로 딱 하는 게 일 체결하는 게 좋지만 우리한테는요.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 3만 원만 돼도 되는데 무조건 59,000원치를 써야 되고 아니면 어떻게 돼요? 잘 몰라서도 그냥 쓰잖아요. 비싼 거. 언제 잘라야 되는지 모르고서 그냥 무조건 쓰고 있는 거. 제가 좀 그래요. 뭐 고치는 걸 안 해가지고 그냥 쭉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돈 막 빼가잖아요. 그것도. 그런 경우가 문제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약관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게 문제란 얘기예요. 누가 만들어요? 계약서를. 미리 만들어놔요. 우리가 계약 체결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계약서가 다. 우리는 뭐만 해요? 가서 사인만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약관이란 명칭 형태 불문하고 일방 당사자가 다수 상대방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리 마련한 걸 우리는 모두 약관이라고 해요. 그러면 미리 마련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밖에 못해요? 사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고치는 건요. 뭐 특약 있는다고 하더라도 얼마 많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긴 하지만 누구한테? 우리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뭘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누구를 위해서? 약자인 우리를 위해서 누가 만들 거니까? 대기업이 만들 거니까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네가 뭐죠? 상대방, 우리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만드는 건 이걸 무효로 하고 너한테 불리하게 해석할 거야 라는 것들을 규정해 놨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규제한다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할 때 어떻게 돼요? 100원, 아줌마 좀 싸게 해주세요. 900원, 뭐 이렇게 합의가 가능한 거잖아요. 이거가 가능한 것들은 그냥 놔둬도 된단 말이에요. 당사자 합의에.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고 일방적으로 누가 안 살려면 사지 마. 너 그러면 휴대폰 못 쓸걸? 막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걸 막으려고 한다.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것만 확인합시다. 사업자한테는 되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비용 줄이는 걸로 필요할지 모르지만 문제는 이거죠. 비용이나 위험을 누구한테 뭐 전가하는 거예요? 고객한테. 뭐가 잘못됐으면 다 우리 잘못이라잖아요. 내가 잘못 안 했어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돼요? 법이 일정한 경우에 해석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만든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런 걸 미리 알려줬어야지. 이렇게 설명 의무 이런 것들을 하도록 만들어두고 있는 거 규제하는 게 약관 규제법으로 존재한다. 요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기본 강의 때 봤던 것 정도로 조문만 쭉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셔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진짜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 보도록 할게요. 쭉 넘어가셔서 오늘 보실 게 이제 우리 이거 배울 거예요. 계약의 성립. 요거 배울 거예요. 여기 해서 성립 파트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체적으로 그 기출 문제 확인하시면서 문제 어떻게 나오는 건지 우리가 어디까지 외울 건지 그 정도 정리할게요.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